그러니까 계엄 해제를 위해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한 적도 없고 당시 여당 대표였던 한동훈 전 대표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 뭐 체포 혹은 한 대표 사살 얘기한 적 없다는데 이런 거 핵심은 윤 대통령 생각은 이런 것 같아요. 최진영 변호사님. 국회와 언론은 대통령보다 강한 그냥 갑도 아니고 초갑이다. 계엄 해제 저지는 뒷감당할 수 없는 일이고 당시 방송 보고 알았고 바로 군을 철수시켰다. 그래서 막아지는 일이 아니다. 이게 핵심이 아니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딨냐. 이거를 좀 정당하기 위해서 하는 거 얘기 같아요.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지난 12월 3일 날 그 계엄 해제하면서 발표하면서 했던 말씀. 이번 계엄은 실제 계엄이 아닌 경고성 계엄이다. 그 말의 연장선상에서 오늘 이와 같은 발언을 했는 것 같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누구의 말이 맞는지는 법정에서 재판을 통해서 가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예. 법조인이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그 탄핵 절차는 헌법재판소 그 법에 따를 때는 형사소송법 절차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형사소송법에서 피고인 내지 피청구인에게 핵심적인 절차 보장은 뭐냐면 반대 신문권 보장입니다. 지금 얘기한 것처럼 뭐 그 어떻게 보면은 그 홍장원 국정원 차장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관련되는 사람들이 민주당의 어떤 국회의원들이 압박하는 속에서 울먹울먹하면서 얘기했는 부분에 상당 부분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신뢰성을 둡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법정에 나와서 사실은 내가 제일 잘 안다. 그렇게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인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25명에 대해서 증인을 신청했는데요. 맞아요. 결국 앞으로 증인 채택에서 나올 경우에는 마치 이재명 그 민주당 대표가 유동규 씨를 비롯해서 측근에 대해서 직접 어떻게 보면 증인 신문을 하듯이 아마 그러한 부분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사실관계에 대해서 반대 신문권을 보장하는 것이 적법 절차에서 가장 핵심입니다. 예. 그리고 그 결과 누구의 말이 맞느냐. 한마디로 관련되는 지시를 받았다는 사람들의 말이 맞다고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될 겁니다. 그렇지만 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제기하는 반론이 상당 부분 신빙성이 있고 하다고 하면은 그와 같은 지금까지의 어떤 국회에서의 얘기 자체가 상당 부분 어떻게 보면 신뢰성이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절차를 보장하는 것이 앞으로의 어떤 그 절차의 핵심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생각보다 길어질 수도 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전 경찰청장 같은 경우에도 본인의 어떤 치료라든가 이런 걸 이유로 해서 이번에 나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증인이 얼마나 빨리 나오느냐, 얼마나 협조하느냐 이런 부분도 앞으로의 어떤 절차 진행이 얼마나 진행될지에 대한 관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잠시만요. 최 변호사님. 이게 아까 이현정 의원도 언급했다시피 만약에 나는 누굴 사살하라고 지시한 적도 있고 정치인 체포, 뭐 문부 쓰고 들어가라, 의원들 끄집어내라 얘기한 적이 전혀 없다는데 이 탄핵 심판때 계속 변론 길이 이어질수록 다른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바로 윤 대통령의 저 주장은 거기 자체가 탄핵이 되는 겁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말씀드렸듯이 지금 탄핵 소추인단에서도 증인 신청을 했기 때문에 예. 그 신청에 대한 반대 신문권이 보장돼야 되는 것이고 더불어서 지금 그 진행되고 있는 검찰과 공수처의 형사 사건에 대해서 인증등본 손부 촉탁에서 그 기록이 왔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증인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방송에 다 보고 있고 내가 직접 지시했는 부분이 있어서 내가 제일 잘 알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하는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믿을 것이 아니고 우리 측의 반대 신문권을 보장해달라 그런 적으로 읽히고 설령 결국 말씀드린 것처럼 윤 대통령이 나는 그게 아니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객관적인 다른 증거가 나오면은 그에 따라서 처벌될 수도 있고 그에 따라서 탄핵될 수도 있는 것인데 그 위험을 다 감수하겠다라는 것이죠. 이현정 의원님, 이제 법적인 부분 최 변호사님 말씀하셨다면 정치적으로요? 그러니까 국회 언론이 초갑이고 그럼 대통령은 이 말만 고지고대로 보자면 초을인 셈인데 네. 을이 이제 계엄을 선포했고 뭔가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서 국민 동의가 필요했다. 근데 이제 계엄 해제 저지는 뒷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는데 몇몇 일부 보도에 따르면 계엄 해제 국회에서 1시 그날 12월 4일 밤 1시인가요? 계엄 해제가 의결된 이후에도 뭔가 곧바로 대통령이 입장을 내지 않아서 그런 여러 가지 설왕설래는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바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진술 싸움이 이제 벌어지는 겁니다. 예. 대통령이 계엄 해제하고 난 다음에 철수하지 마, 제2, 제3의 계엄하면 돼라고 했던 그 진술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계엄 해제를 즉각 선포하지 않으니까 예. 당시 한덕수 총리가 다시 대통령을 찾아가서 이거 계엄 해제 바로 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라고 본인이 이야기했다는 그런 이야기라든지 예. 그다음에 그 계엄 해제에 대한 국무회의가 한 3시 반, 4시쯤인가요? 그때 열렸습니다.
자, 그러면 즉각적으로 왜 열리지 않았는지. 아마 윤 대통령은 모이는데 시간이 걸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당시에 군 관계자들의 증언을 보면 대통령이 다시 내가 내릴 수도 있다라는 것 때문에 제2, 제3의 계엄 이 이야기까지 나왔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계엄 해제 저지가 뒷감당할 수 있겠느냐라는 저 주장조차도 아마 앞으로 이제 헌법재판소의 심리에서 논쟁에 있을 것이고 지금 사실은요 관련자들이 전부 다 구속 기소가 돼서 공소장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게요. 제가 그 공소장을 다 읽어봤는데 예. 거기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진술이 돼 있어요. 물론 뭐 그건 검찰의 시각이긴 그렇죠. 합니다만. 예. 시각이지만 또 그 사람들이 했던 직접적인 진술이 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헌법재판소 와서 똑같은 진술을 한다 그러면 아마 헌법재판관들이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둘지, 어느 진술에 무게를 둘지 이런 것들이 아마 앞으로 재판에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직접 탄핵 심판, 탄핵 변론에 출석한 건 이번이 당연히 처음이고요. 본인에 대한 탄핵 사유를 직접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계엄 당시 선포됐던 이 포고령 단순히 형식적이었고 이를 실제로 집행할 의사가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포고령으로 막으려고 했던 국회나 지방의회의 반국가적인 활동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포고령에 관련해서는 지금 이 답변서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포고령 자체가 계엄 구체적인 포고령의 내용이라든지 구체적인 그 포고령이 작성된 거라든지 내용의 의미에 대해서는 추후에 증인신문이나 이걸 통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오랜만에 다시 한번 포고령을 찬찬히 봐야 되겠죠. 일체 정치활동 금지, 특히 전공의 파업 사태, 위반 시 계엄법에 의해서 처단, 48시간 내 본업 복귀, 그리고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는 영장 없이 체포구금 압수수색, 계엄법 14조에서 처단. 이 포고령 12월 3일 그날 밤 11시에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 명 이름으로 발표된 이 포고령 다시 한번 만나본 이유가 뭐냐면요.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김진욱 대변인. 이거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작성한 거고 여기서 핵심은 집행 의사가 없었다. 형식을 위한 거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저 말씀을 참 너무 당황스러운데 황당한 얘기죠. 이 비상계엄이 위헌적이고 위법적이라고 얘기했던 가장 근거가 되는 것이 이 포고령에 있는 문항들입니다. 그리고 이 포고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과거 유신 독재 시절에 있었던 이 계엄에서의 포고령을 베껴온 것이다, 잘못 베껴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김용현 측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 다 검토하시고 특히 통행금지 부분을 넣었었는데 이 부분은 빼라고 해서 뺐고 그런 말씀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측의 입장이 전혀 안 맞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지금 저 계엄 포고령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과연 그 당시 유신 독재 시절에 포고령을 베껴왔다고 하는데 그 당시 1호를 보면 1항에 보면은 지방의회, 그러니까 이 국회뿐만 아니라 지방의회의 정치 활동도 금지하게 되어 있는데 당시에는 지방의회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5항을 보면 전공의 등 지금 의료 현장을 떠나 있는 의료인들 48시간 내에 복귀해라, 안 하면 처단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의료인들이 떠나 있었습니까? 이 상황은 지금 이 현재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인데 무엇을 보고선 포고령을 갖다가 준비했다고 얘기합니까? 이것이 실행 의사가 없었다? 실행 의사가 없었던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포고령을 당시에 국민들한테 포고했다라는 것, 발표했다라는 게 중요한 것이고요. 이 포고령을 발표할 수 있는 주체는 계엄을 발표한 사람도 대통령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것을 최종 승인한 것도 대통령이라면 대통령은 내용도 보지 않고 본인이 포고령을 발표했다라는 걸 지금 자백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오늘 이런 발언들은 아마 헌법재판관들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유죄 심증에 대해서 훨씬 더 강한 생각을 굳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물론 그건 이제 뭐 알 수 없고 첫 번째, 사실상의 첫 번째 변론기일 성격의 탄핵 심판이었기 때문에 이거 집행기사가 없었다는 그 부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오늘 정말 오랜만에 육성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만나볼 이 얘기 계엄 사태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이 부정선거 의혹을 들여다보기 위해 계엄군이 선관위로 갔다는 이 탄핵 사유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직접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탄핵 이 재판이라는 게 형사소송 절차 준해서 하는 것이고 또 제가 지금 직무 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내용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바로 피청구인인 대통령 저 자신입니다. 그래서 그런 주장은 좀 이해가 좀 안 되고요. 아까도 이런 부정선거 의혹이 음모론이라고 하시고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한 거라고 사후에 만든 논리라고 하셨는데 이미 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에 좀 의문이 드는 것들이 많이 있었고 또 2023년 10월 국정원의 선관위 전산 장비의 아주 극히 일부를 점검한 결과 문제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부정선거 자체를 색출하라는 것이 아니라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스크린할 수 있으면 해봐라. 어떤 장비들이 있고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가동이 되는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무슨 선거가 전부 부정이어서 믿을 수 없다 하는 그런 음모론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팩트를 확인하자는 그런 차원이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히는 1시간 43분 가까이 진행된 오늘 세 번째 변론기일 탄핵 심리에서 대통령이 철든 이후에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을 갖고 있었다. 이후에 가장 길게 힘줘서 얘기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동환 의원님. 네. 선거 부정 의혹 제기는 음모론이 아니라 사실관계 체크라는 차원이고 선관위 전부 한번 들여다봐야 된다는 취지 얘기를 대통령이 직접 했어요. 네. 그런데요, 저게 국민들께서 아마 이해하시기 어려운 부분이 이 군인들 200여 명을 동원하고 30여 명의 선관위 직원들을 구금, 감금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뒤에 고문하려고 했었던 어떤 증명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포승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망치라든지 아니면은 뭐 케이블 타이라든지 이 손발을 묶을 수 있는 기구죠. 이런 것들이 그 뒤에 다 나오다 보니까 과연 저게 팩트체크 차원에서 저렇게 고문을 중심으로 팩트체크를 하는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게 가능한가? 그건 독재 국가에서 하는 일 아닌가?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하실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노상원 이 전 정보사령관 있잖아요. 햄버거 집에서 이 계엄에 대한 준비를 했었다고 알려진. 근데 이분도 지금 보세요. 선관위원장이 현직 대법관입니다. 이분을 고문하기 위해서 자기가 야구방망이랑 이런 것들은 자기 방에 갖다 놔라 라고까지 이제 증언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팩트 체크를 하기 위해서 군인들 수백 명이 동원되고 그렇게 사람을 고문할 수 있는 기구까지 다 동원을 하면서 과연 저 팩트 체크를 어떤 식으로 하려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없는 현실을 오히려 만들기 위해서 사람을 고문하고 그 증언을 중심으로 해서 이 나라를 완전히 지금 뒤집어 놓으려고 했었던 그 증거 자료들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대통령께서는 그런 것에 대한 반박을 해야지 그 반박이 아니라 팩트체크 차원에서 이렇게 건조하게 얘기한다는 것은 아마도 많은 국민들께서 의아하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특히나 선관위의 사무총장, 이거는 대통령 대학교 동기 아니십니까? 그분을 최측근으로 앉혀놨는데 이것을 팩트체크하기 위해서 계엄을 했다?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최 변호사님, 오늘 보니까 국회 측, 그러니까 대통령을 꼭 파면하겠다는 국회 측 얘기는 이거 탄핵 쟁점이 아니니까 저 발언 제한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 발언은 좀 어떻게 법적으로 따져볼 수 있을까요?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이제 그 수원지방법원의 부장검사 한 명 같은 경우에도 예. 대통령이 경우에 따라 이런 식의 어떤 그 비상계엄이 잘못됐을 경우에는 내란죄로 수사를 받고 파면될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측을 걸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뭔가 검증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예. 오늘 그 변호인, 그 윤 대통령 변호인들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부정선거란 용어 대신에 이번에는
이거 어떻게 무슨 용어로 썼냐면 선거관리 부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선관위 부실이요? 선거관리 부실에 대한 증거를 제출을 하고 나아가 그 부분과 관련돼서 증거를 신청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미 그 1, 2, 3차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이 선관위에 여러 가지 사실 조회 신청을 했고 그 부분을 헌법재판소에서 채택을 해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한 어떻게 보면 헌법재판소가 증거까지 채택했는데 이제는 이 부분이 말도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진술을 제한해야 된다는 것은 오히려 본인들이 어떤 그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를 스스로 제한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차제에 더 이상 논란이 되지 않도록 사실 국민의힘을 내부에서도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만 민주당도 이와 같은 그 선거 부정 의혹에 대해서 터무니없는 얘기라고 한다고 하면 이번 사실관계의 확인을 통해서 그 터무니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 굳이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하고 있는 증거 신청을 막으려고 할 것이 아니고 한번 해봐라. 그런데 아무것도 없네. 이렇게 되면은 윤 대통령의 어떤 문제 제기 자체가 근거가 없게 돼서 스스로 어떻게 보면 탄핵의 눈으로 빠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그 탄핵 소추단 입장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한번 해봐라. 한번 그 결과를 한번 보자. 이런 것이 오히려 많은 어떻게 보면은 적지 않은 국민들이 의혹 제기에 대해서 해소하는 계기를 마련주는 것이 오히려 국론을 통합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 더요. 그게 지금 저기 밑에 내용에도 나옵니다만 윤 대통령 측이 아예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뭐 계엄에 대한 정당성 그리고 부정선거 의혹을 설명했고 증거 얘기가 나와서 지난번에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제가 듣기로는 예를 들면 사전 투표용지를 누군가가 복사해서 쉽게 뭐 선거할 수 있다. 그러니까 투표할 수 있다. 투표용지가 그만큼 관리가 부실하다는 증거도 내겠다. 이게 윤 대통령 측의 설명인 겁니까?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뭐라고 했냐면은 예. 선거관리 시스템의 부실 관리에 대한 증거와 이 관련된 증거 신청을 제출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결국 오늘 헌법재판소에 낸 증거가 뭔지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더불어서 예. 헌법재판소에 이와 관련되는 증거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아마 오늘 1시간 43분이나 변론이 됐기 때문에 그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신청하는 증거에 대한 채택 여부를 결정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 그 추가적인 어떤 그 언론 취재를 통해서 이 부분이 나올 것인데 실제로 윤 대통령 측이 부정선거 내지 부실 관리에 대한 증거를 제출했는 것이 무엇인지 아니면 그 증거로 신청했는 내용이 무엇인지 나온다고 하면은 정말 그 이 부분과 관련해서 민주당 측이 얘기하는 터무니없는 것인지 아니면은 윤 대통령 의혹이 제기가 터무니없는 것인지는 쉽게 발견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봅니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탄핵, 대통령 파면 탄핵에 대한 쟁점이 아니니까 국회 측, 민주당 주축이 된 국회 측은 제안해야 된다고 했고 반면에 오늘 저 자리에서 윤 대통령 측은 사전 투표용지와 동일 투표용지를 만들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 이걸 음모론이 아니라 팩트 확인 차원이고 선거관이 전부 스크린 해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대통령이 아까 실제 욕설로 들었다시피 직접 언급을 했어요. 근데 또 하나 있습니다. 오늘 탄핵 심판의 쟁점 중에 하나가 아까 저희가 만났다시피 국회의원, 의원들 끌어내리려 한 적 없다, 지시한 적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이 비상계엄을 앞두고 지금 현 최상목 권한대행, 당시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이 비상입법기구 쪽지를 건넨 사실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 측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에 다 이제 계엄을 발표하시고 들어가실 때 갑자기 저한테 참고하라고 접은 종이를 주셨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비상계엄 상황에서 재정자금을 이렇게 유동성 같은 확보를 잘해라 그런 한두 개 정도 글씨가 써 있었습니다. 주머니에 들어 있어서 제가 그걸 갖다 차관 보고 가지고 있으라고 했고요. 계엄을 전제로 한 그 조치 사항 같은 걸로 느낌을 받았습니다. 비상입법기구 만약에 계엄 청문회에서 설치됐다면 여기 계신 변호사님들 거기서 활동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상입법기구가 뭐죠? 비상입법기구 모르시나요? 이게 뭔데요? 네. 비상입법기구라는 건 없습니다. 윤갑근 변호사도 뭐 비상입법기구란 건 없다. 비상입법기구 관련 쪽지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에게 준 적이 있나? 준 적 없다. 계엄 해제 후 언론 통해 메모를 알게 됐다. 그럼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글쎄 말입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그러면 최상목 부총 지금 대행이 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지금 이야기잖아요. 윤 대통령의 이야기가. 분명히 그날 지금 최상목 대행이 국회에서도 증언을 했고 본인의 경찰 수사에서도 증언을 했고 그 A4 용지 쪽지를
국가수사본부에 증거로도 제출했습니다. 그럼 이걸 대통령이 다 부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시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에 보면 당시에 대통령이 들어와서 이 이제 국무회의를 엽니다. 자, 일방적으로 비상계엄을 해야겠다 선포하고 난 다음에 일부에서 이야기를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뒤로 하고 본인이 발표장으로 갔어요. 자, 그 전에 사실은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 만나서 지시를 합니다. 외교 공간에다가 이런 사안들을 해라라는 지시를 해요. 그다음에 발표하고 난 다음에 돌아오면서 대통령이 바로 최상목 부총리를 불러서 저 쪽지를 전달해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국회에 대한 모든 예산 관계를 끊어라. 그리고 비상입법기구를 만들기 위한 예비비를 준비해라. 라는 사안들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거 자체를 지금 다 부인해버리면 글쎄요. 이 비상입법기구라는 것은 우리가 예전에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만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국가보위 비상입법기구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자, 거기서 모든 입법 사안들을 관리했던 적이 있어요. 그게 국보위가 없는 게 아니라 비상입법기구가 그런 방식으로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리고 지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본인이 만들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 지금 도대체 그럼 최대행이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그 거짓말하는 사람이 지금 저 대통령 대행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 지금 아니겠습니까? 군 통수권자입니다. 그러니까요. 최상목 지금 대통령 이야기는 그 이야기잖아요. 예. 변호인도 이야기도 그렇고. 저는 글쎄 이거 참 믿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당시에 이런 상황들을 국회에 나와서 검찰 수사에서 여러 가지로 증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부인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대통령이 본인이 내란 죄가 아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지금 체포하는 지시한 적도 없고 그다음에 이런 쪽지를 준 적도 없고 정치인 체포하라고 말한 적도 없다. 일관되게 지금 변론 전술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예. 글쎄요. 과연 재판관들이 이걸 신뢰할까요? 저는 별로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이 얘기는 좀 더 이어갈 텐데 그 전에 서울구치소 관련 속보가 들어왔어요. 대통령을 태운 법무부 호송 차량이 조금 전에 서울구치소에 도착을 했어요. 앞서는 헌법재판소에 직접 출석을 할 땐 단 23분 걸렸는데 아마 조금 좀 늦어졌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퇴근길, 뭐 교통 상황도 좀 점심 때와는 다를 수 있어서. 그런데 이제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을 다시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 강제로 끌어내서 조사하겠다는 공수처의 의지가 있는 것 같은데 재시도할 것 같다는 공수처의 얘기도 있거든요. 어제도 이 시간, 아니죠. 정확히는 밤 9시까지 6시간 동안 강제 구인을 시도했던 공수처인데 현장 대면 조사를 위해 방문했고 어제는 제 기억이 맞다면 검사 1명에 수사관 3명이었는데 오늘은 그것보다 수사관을 3명 더 늘려서 뭐 검사와 수사관 6명이 서울구치소를 찾았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에 집중을 하겠다. 뭐 파면이 되면 형사재판에 대한 별 의미가 없다,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공수처의 강제 구인 시도를 응하지 않고 오늘 직접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직접 출석한 거거든요. 어제에 이어 오늘도 강제 구인을 다시 시도하겠다. 요 관련 속보는 좀 더 추가가 되는 대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김진익 대변인, 지난번 영장 실질심사 때 윤 대통령이 뭐라 그랬냐면 당시에 차은경 판사가 질문 딱 하나 한 게 이거잖아요. 그랬더니 김영현이 썼는지 내가 썼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그런데 아까 일단 오늘 탄핵 심판에서는 그 부분 탄핵 사유는 전면 반박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계속해서 이게 신뢰성을 잃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앞뒤가 안 맞고 말하는 사람마다 다른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김영현이 썼는지 내가 썼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비상입법 기구를 제대로 할 생각이 없었다라고 지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발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전혀 그런 걸 할 생각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이 하려고 했던 건 도대체 뭐였는가? 비상입법기구라는 걸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 측은 들어본 적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과연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지 이렇게 되면은 뭐 대면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지 않겠습니까? 최상목 권한대행이 저는 국회에서 또는 여러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진술한 내용이 허위 사실을 진술했을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지금 이 허위 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줬다라는 쪽지, 이 쪽지의 그 내용들은 이제 곧 밝혀질 것이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비상 입법 기구를 만들 생각은 있었으나 제대로 할 생각은 없었다라는 말이 진실일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